2013년 2월 FPS에서 만난 여자와 호텔까지 갔던 이야기 라는 제목으로 스레를 세운 일. 심심풀이로 시작된 이 스레는 차고 넘치는 만남 계열 이야기라고 봤지만요, 최후에는 등줄기가 얼어붙는 전설의 공포 스레가 되어버리는데, FPS에서 만난 여자와 호텔에 갔던 이야기. 한밤중인 1시 무렵, 심심하니까 썰 풀게 해줘 스레를 세운 일. 제목처럼 FPS에서 만난 여자와 호텔까지 간 이야기를 풀기 시작합니다. FPS 게임이란 현실에서 전투하는 느낌을 컴으로 맛볼 수 있는 슈팅 계열의 게임으로 그 여자와의 만남부터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이야기의 발단은 3년 전 친구의 추천으로 플스3를 사게 됐지만 뭐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몰랐던 일은 친구가 전에 말했던 유저들이 서로 교류를 즐기는 PS 홈을 둘러봅니다. 그렇지만 PS 홈에 들어갔어도 주변에는 엄청난 아바타들과 패거리들의 모임으로 쪼렙 아바타의 일은 새학년 초기에 우리 치규 구독자님들처럼 친구도 못 만들고 멍하니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2명의 여자 아바타가 일에게 말을 걸어왔다네요. 설마 하는 역헌팅인가 놀라면서도 여자 아바타 대부분이 실은 시커먼 남자놈들이라고 친구에게 들었던 일은 거기에 냉정하게 대응합니다. 여자 A는 혼자세요? 하며 정중한 말투로 일에게 말을 걸어주었는데요. 여자 B는 쪼렙 아바타한테 말 걸어서 뭐 하려고 쌀쌀 맞은 모습. 그랬더니 왜냐하면 분명 쪼렙이 맞으니까 불쌍해서 가르쳐주려고 그러는 거지 하는 마음씨 고운 A녀가 정말 천사 같다고 감격하는 일. 그리고 우선은 옷을 사려면 돈을 충전해야 해요. A녀는 PS 홈에서의 지식을 일에게 친절하게 지도합니다. A녀와는 친구 등록을 하고 돈을 충전하기 위해 일단 게임을 종료한 일. 여자 B는 네카마인가? 어느 스레 주민은 B녀만이 네카마라는 의혹을 올립니다. 여기서 네카마란 여장남자인 오카마에서 유래한 말로 실제 성별은 남자면서 인터넷상에서 성별을 숨기고 기만적인 여성 행세를 하는 놈들을 의미합니다. 다 죽여버려야 돼요, 쌍무가. 그렇게 일은 돈을 충전하고 A녀를 코디 삼아 멋진 아바타로 변신. A녀의 센스를 칭찬했더니 재택근무 중이니까 잠깐만 하며 부끄러워하는 모습. 아무래도 A녀는 의류 관계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세상에는 네카마가 많다는 걸 떠올린 일은 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실제로는 남자? 하고 질문합니다. A녀는 나는 여자야 답변. 나도 여자 라고 대답하는 B녀에게 넌 남자야 크크크 라며 A녀가 그 자리에서 적절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A녀는 분명 여자고 B녀가 남자라는 게 발각되었던 겁니다. 일은 A녀의 가명을 유리, 네카마인 B녀를 야마시타로 부르기로 합니다. 유리가 플스3 안에서 콜 오브 듀티라는 전쟁 게임이 재미있다고 하여 처음엔 별 생각 없었던 일이었습니다만 이게 FPS 페인이 되는 첫걸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스레 주민들 안에서는 FPS 처하는 여자들 대부분은 정병녀나 인터넷 아이돌인 척한다 하는 편견뿐인 추리를 올리는 놈이나 FPS에서 만날 리가 없잖아 하며 말꼬리를 붙잡는 놈. 이 말에 대해서는 PS 홈에서 만났다는 게 맞는 표현이지 하며 정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유리에게 추천받은 FPS 게임을 구입한 일. 유리와는 처음에 친구 등록이 된 상태라 유리의 파티에 참가. 1. 유리, 야마시타의 FPS 인생은 막을 올렸습니다. 유리와 야마시타에게 배워 서서히 숙달되어 갔다는 일에게 앞날이 보이지 않는 전개에 역시 봉 잡힌 거 아닌가? 추측하는 스레 주민이나 심야의 하이텐션 탓인지
저는 절대 입에 못 올릴 말들을 쏟아내는 미친놈까지 나타났습니다. 일이 둘을 만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야마시타가 심각한 말투로 둘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야마시타의 이야기는 실은 이젠 게임을 할 수 없게 됐어 하는 내용이었고, 너무도 심각한 말투라 무슨 병 걸렸어? 진심으로 걱정하는 일. 하지만 야마시타는 여친이 생겼어요 크크크 그래서 더는 못해 미안 하며 까불탕대면서 여친이 생겨 더는 게임을 못한다는, 현실에서 자기가 리얼충으로 바뀌었다는 보고를 해왔던 겁니다. 어디 총 없나요? 그렇게 야마시타가 FPS로 졸업한 것으로 인해 일과 유리 둘만의 시간은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메일 주소를 교환했던 것도 있어 유리에게서는 종종 메일이 오게 됩니다. 유리는 일군이 없으면 쓸쓸해. 일군 메일 안 봐? 빨리 봐. 이런 식의 메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보내져 왔다는 것. 그러나 여자 경험 0의 동정이었던 일은 여자가 자기를 의지하고 있다는 우월감과 유리가 보통 여자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유리의 이상함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담담하게 펼쳐지는 일의 이야기와 일의 리얼충 엔딩을 예상했던 건지 스레아는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 후로도 빈번하게 오는 유리에게서의 메일과 게임 초대 메시지에 점점 많은 위화감을 느끼면서도 게임방에 합류하는 일. 그러자 바로 일군 너무 늦잖아. 메일 안 봐? 하며 화를 내는 듯한 유리에게 미안 바빠서 가볍게 사과하는 일이었죠. 그러자 유리는 아무리 바빠도 메일 정도도 답 안 해줘? 응? 집요하게 물거들어줬고 이런 일이 몇 번인가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평소처럼 게임을 하는데 유리가 클랜 같이 만들어 볼래? 하는 제안을 합니다. 뭔가 귀찮을 것 같은데? 하는 일에 말해도 유리가 싫은 거야? 싫냐고! 만약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되잖아! 하며 장난 아닐 정도로 화를 내는 모습. 그 박력에 나가 떨어지고만 일은 마지못해 클랜 만들기를 승낙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클랜이란 함께 싸우는 팀 같은 것이라며 보충해주는 일. 일이 빠져있던 게임에서는 당시 클랜전이 활발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친밀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 메나라 냄새가 솔솔 나네? 스레 주민들 사이에서는 유리의 괴상한 언동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클랜 말고 일반 파티를 만들어. 조언하는 주민에 대해선 나도 그쪽이 괜찮은데 유리가 미친듯이 클랜을 고집했어. 왜 그렇게까지 얽매이는지는 나중에 알았어. 하며 앞으로의 전개를 넌지시 비쳤습니다. 그렇게 일이 클랜장, 유리가 부클랜장이 되어 시작한 클랜전. 어째서 그렇게까지 나와 클랜을 짜고 싶었던 거야? 일이 아무 생각 없이 물었더니 일군을 속박할 수 있으니까 아싸라게 대답하는 유리. 아무래도 유리가 클랜에 목을 맸던 이유는 이를 독점해 구속하고 싶었다 하는 이유였던 겁니다. 일은 이때 처음으로 유리에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얀데레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메네라 각성. 얀데레와 메네라는 비슷한 계통으로 약간 정신이 나간 정병녀 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스레 주민들 안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올라왔고 유리의 메네라 의혹은 확정이 되어가는 모양. 그러나 동정이며 M쪽이었던 일은 여자에게 속박당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을 고쳐먹었고 둘은 보다 한층 더 친밀한 관계를 쌓아나갔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 일이 두려워하던 긴급사태가 발생합니다. 유리에게서 무려 서로 사진 메일을 교환하자라는 말이 날아온 것. 유감스럽게도 일의 스펙은 고졸에 슈렉을 닮아 있었고 괴물처럼 못생긴 데다 엄청난 파워후라는 개 저스펙이라고 스스로 털어놓으며 얼굴을 밝히는 것만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다는 일. 지금 머리가 부스스해서
얼버무린 일이었는데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빨리 얼굴 궁금하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고. 지금까지의 상냥한 톤이 아니고 정병녀 냄새가 나는 무서운 톤으로 바뀌어가는 유리. 일은 이 무렵부터 유리는 이중인격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리에 대한 공포로 인해 네, 찍겠습니다 말하고는 집에 있던 스티커 사진을 미움받을 각오로 보내길 결심하는 슈렉. 그 스티커 사진 여자랑 찍은 거야? 너 그러다 죽어. 어느 주민의 위협적인 말과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은 무서워서 하기 싫어 하는 어이없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지들은 하면 여친 생길 줄 아나 봅니다. 그리고 봤을까? 조심조심 유리에게 물어봤는데 그냥 귀엽잖아. 정말 괜찮네 라는 슈렉 얼굴에 혐오감은 없는 듯한 유리. 그래서 일이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전에 이번에는 유리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이래저래 반년 정도 FPS에 빠져있던 일은 FPS 하는 여자들은 살찌고 못생긴 애들 뿐이라는 것과 예쁜 사람은 없다는 여러 정보가 귀에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유리의 스펙에도 기대는 하지 않았죠. 하지만 보내온 사진을 확인했더니 일의 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설마 하던 유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이쁜 자태에 개 높은 스펙이었던 겁니다. 이런 유리의 충격적인 미모에 이런 예쁜 애가 FPS 같은 걸 할 이유가 없다. 슈렉 세수대야의 나를 보고도 도망치지 않는다니 믿을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으며 동요하고 마는 일. 또한 유리의 자세한 스펙은 21살에 걸즈바에서 일하고 있으며 혼자 살고 있고 얼굴은 키리타니 미레이를 닮은 데다 경험한 남자는 3명. 정병녀라는 것만 빼면 보통 여자라고 합니다. 샹! 샹! 설마 했던 유리가 예쁘다는 사실에 샹! 하며 이를 질투하는 놈. 유리 사진 올려! 요구하는 목소리가 난무하는 스레. 그리고 유리가 너무너무 예뻐서 동요하고 말았다고 솔직한 기분을 올리는 일에게 일군이 칭찬해준다니 너무 기뻐 하는 모습을 보이는 유리. 슈렉 면상의 일을 보고도 전과 변함없는 태도에 설마 동정인 나에게도 봄이 오는 건가 며 혼자 붕 뜨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근무 중인데도 불구하고 대량의 메일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메일 내용은 일군 없으면 난 녹아버려, 여자하고 있어? 등등 완전히 맨헤라 같은 내용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쁘면 다 맞다 라는 이유로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고 있던 일. 스레 주민들은 예쁘면 다 맞지만 정병녀는 악이야 하며 주의를 요하는 목소리. 일의 비극을 빨리 들려줘. 빨리 써 이 새끼야. 인간도 아닌 주민들에게서의 비극이 어서 오시게가 부상했던 겁니다. 이런 스레 주민들의 말에 쓰는 게 늦어서 미안, 돼지라 타이핑이 늦는다, 자학을 끼워 넣어 사죄하는 애미자 슈렉인 일. 이 일의 자학에 우쭐해진 마귀 같은 주민들은 늦는다고 생각한다면 쓰잘데기 없는 댓글 달지 마, 돼지 새끼야. 빨리 글이나 올려, 슈렉아. 라며 이를 비난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사진을 교환한 뒤 유리의 집착은 보다 더 지독해졌다는 일. 메일에 답장 안 하면 전화, 게임에 접속하면 바로 초대가 온다는 유리에게서 도망칠 수 없는 나날에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랜 멤버인 삐코와 둘이 된 적이 있었고 삐코에게 유리한테 질리고 있다 하는 상담을 꺼냅니다. 삐코는 나 유리짱한테 일군에 대해 상담받은 적 있어 하는 의외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에 성공한 일은 자세히 알려줘 라며 삐코에게 자세한 걸 요구합니다. 삐코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유리는 일의 얼굴과 관계없이 성격이 좋아 혼자 독점하고 싶다는 생각이 멈추질 않는 모양. 그리고 일이 삐코를 포함
여자와 이야기하는 걸 보고 초조해졌다는 것. 게다가 일은 후쿠오카, 유리는 도쿄. 그렇게 멀리 살고 있는데도 불구 일군을 만나고 싶어 흘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삐코는 유리는 위험해. 만나는 건 절대 안 돼. 하며 일에게 못을 박았던 겁니다. 실은 이때 이 대화 안에는 일과 삐코뿐만이 아니고 항상 채팅으로만 대화할 뿐인 자칭 15세의 C라는 남자도 섞여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C는 이렇다 할 코멘트를 남기지도 않고 묵묵히 둘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죠. 나중에 일전에 B씨하고 무슨 이야기 했어? 하며 유리에게 추궁당한 일. B 이젠 없어. 비밀 대화한 것 같은데? 하는 유리.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유리가 둘의 대화를 알고 있나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일군에게도 나중에 할 말이 있어 하는 진지한 유리는 삐코를 대화방으로 초대해 일부러 방을 잠갔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무서워! 유리의 메나라 같은 모습에 공포로 절규하는 스레 주민. FPS 하는 여자는 머리가 이상한 것들이 많아 하며 편견 러쉬가 난무하는 스레. 일은 삐코와의 대화가 왜 들킨 건가 생각. 설마 그때 대화방 안에 있던 C와 유리는 동일 인물은 아닐까 하는 추측이 머릿속을 헤집습니다. 그럴 것도 유리가 대화방 안에 있을 때는 C는 채팅하지 않았고 C가 있을 때는 유리가 없었다는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시 클랜으로 돌아온 유리는 삐코를 제대시켰다고 합니다. 약속을 어겼다고요. 일군을 뺏으려고 했던 걸 절대 용서받지 못해 약속을 깬 죄로 삐코는 제대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유리의 머릿속에서는 삐코도 일을 좋아해 빼앗으려 했다는 것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은 욕먹을 각오로 어째서 삐코가 했던 말을 알고 있는 거야? 물었는데요. 그건 C가 나니까 라며 태연하게 대답. 게다가 이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내가 없는 동안 다른 여자와 대화하는 건 아닌가 감시하고 있었다. 말하는 유리. 또한 유리는 충격의 발언을 계속합니다. 이번에 후쿠오카에 가니까 만나자 하며 일에게 말을 꺼내온 겁니다. 유리의 광기에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만나는 건 아니라고 느낀 일은 최근 바빠서 쉬질 못해서 말이야.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만 유리의 기백에 눌린 결과 휴가가 맞으면 만나자 하는 약속을 교환해버린 일. 약속을 나누고 한 달, 유리에게서 휴가 받았어? 하는 질문이 들려올 때마다 계속 도망다니던 일에게 비극이 일어납니다. 유리가 일군 알바 끝났어? 하며 전화를 했고 끝났다고 했더니 땡땡 호텔에 있으니까 와 하며 갑작스러운 말을 내뱉는 유리. 유리는 무려 후쿠오카까지 왔고 그 호텔은 일이 알바하는 곳 근처에 있는 호텔이었던 겁니다. 매일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데도 후쿠오카에 간다 같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유리. 구태여 입을 닫고 후쿠오카에 체제하면서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 일의 타이밍을 노리고 있던 것이다. 일은 눈치를 깝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돼. 초조해지기 시작. 경찰에 갈까 망설일 정도의 공포에 짓눌렸다는 일. 그러나 그런 건 상관없이 호텔에서 한잔해. 앞으로도 약속 없다고 했잖아. 모처럼 만나러 왔는데 그런데도 도망칠 거야? 그런 유리의 기백에 눌린 일은 호텔을 향하고 말았던 겁니다. 재밌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전개를 기대하는 스레 주민. 거기엔 존못이 있었다 며 유리와의 맞대면 후의 전개를 추측하는 주민들. 일은 삐코의 유리와는 만나지 않는 쪽이 좋아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됐고 나도 사망 플래그일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합니다. 그렇게 호텔에 도착. 밑에 왔어 보고하는 일. 일군을 만나다니 긴장된다 하며 텐션이 올라가 있는 유리. 예쁜 유리와 만날 수 있기 때문인지 쓰레하는
좋겠다, 기대된다며 이를 놀리는 여자의 굶주린 주민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었죠. 그렇게 유리가 있는 방문을 열었더니 거기에는 사진 메일에서 본 것과 똑같은 예쁘고 활짝 웃는 유리가 있었습니다. 일군, 보고 싶었어. 갑자기 안겨오는 유리에게 일은 흥분으로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정병녀 상대로는 원거리 연애라는 방벽조차 의미가 없는 건가? 절망하는 스레 주민. 이쁜데도 인터넷 슈렉한테 집착하는 게 정말 야바이하다 며 높은 스펙이면서도 매너라인 유리에게 낙담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일은 긴장하면서도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정병녀라는 걸 알면서도 유리의 이쁜 모습에 반해버린 일. 그리고 맥주를 가지고 올 때 슬쩍 보인 유리의 속옷 색깔까지 약삭빠르게 확인한 풀발의 슈렉이자 일. 그리고 유리가 입을 엽니다. 일군은 유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이 너무도 당돌한 질문에 놀라면서도 나도 좋아해 랄까? 네? 부끄러워하며 대답하는 일. 너무 긴장된 나머지 오줌을 참고 있었다는 일은 미안, 화장실 좀 하고는 바로 화장실로 도망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진정을 되찾으려고 머릿속을 정리하는 일. 유리는 정병녀지만 저렇게 이쁘면 괜찮잖아. 예쁘면 다 된다며 자기를 타이르고 유리와 사귀기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방으로 돌아왔더니 유리가 부시럭대며 뭔가를 확인하는 모습. 아무래도 유리는 일의 폰을 확인하는 모양. 저기, 이 여자애하고 최근 통화한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 했어? 이 시간 내가 메일 보냈는데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추궁해오는 유리. 그때 빠그작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가 부서졌고 일의 폰은 파괴되고 맙니다. 이젠 웃을 일이 아닙니다. 너무 무서워. 진짜 미쳤네. 여기에 스레 주민들의 공포는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더니 나랑 사귀니까 다른 년들은 필요 없어. 일구는 유리 집에 살면서 일 안 해도 되니까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 계속 유리만 바라봐. 만면에 미소를 띠며 일에게 간청해 옵니다. 지독한 충격과 공포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일. 하지만 나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들이 있어. 엄마, 아버지, 애견 2마리를 떠올린 일은 어떻게든 나가기 직전인 사고 회로를 돌리려고 자기를 분발시킵니다. 그러나 유리에게서의 맹공은 멈추질 않죠. 유리는 같이 살 거지? 압력을 가했고 같이 사는 건 아직 이른 거 아니야? 하며 완곡하게 대답한 일이었는데요. 자기야, 같이 살 거지? 나 좋아하는 거지? 거짓말한 거야? 좋아한다고 했잖아. 점점 유리의 목소리 톤이 낮아지고 악마의 오라를 띄우며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히히 하며 코로 블랙옵스2에서 나오는 소리 버그를 일으킨 듯한 기괴한 소리를 지르며 무너지고 마는 유리. 기겁한 일은 서둘러 방에서 뛰쳐나옵니다. 황급히 호텔 로비까지 도망쳐온 일. 유리의 비명은 멈춰 있었습니다만 돌아봤더니 30m 가까이까지 다가와 있었고 뭐라고 중얼대며 서 있었던 겁니다. 좀비 모드 돌입이냐? 이젠 공포영화군요. 로비에서의 장면에 좀비 모드 돌입을 예언하며 재미있어하는 주민. 정말 이런 여자가 있는 거야? 경악하는 스레 주민. 그리고 일은 그 후 자기 집이 특정되지 않도록 엄청 멀리 돌아 귀가합니다. 다음날 새로운 전화번호로 폰을 사고 플스3의 계정도 삭제, 유리와의 관계를 모두 끊었다네요. 여기서 유리의 집착편 일부는 종료입니다. 일은 제1부의 완결을 고했던 겁니다. 덧붙이자면 초기에 등장했던 넷카마인 야마시타는
무사히 여친과 결혼할 수 있었다며 스레 주민들에게 보고합니다. 주민들 안에서는 후쿠오카시에 사는 일시 유리가 부릅니다. 지금 PS홈까지 이사와 주세요. 장난으로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마귀 같은 놈. 빨리 제 이불을 들려줘. 재촉하는 주민들이 다수 존재. 제 2부를 시작하는 일. 사건의 발단이었던 일에게 플스3를 추천했던 친구에게 유리와 있었던 사건을 말했더니 메시지 보내봐 하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더니 재미삼아 의기양양하게 새 아이디를 만들어 빨리 보내라면서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하겠다는 의지되는 친구 같은 말을 날리는 멸치같이 마르고 의지가 안 될 듯한 친구에게서의 뜨거운 말에 어처구니가 없는 일. 슈렉과 멸치냐? 멸치라니.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들이 난무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리의 아이디를 입력. 괜찮으면 신고 부탁합니다. 보내는 일들. 약 1시간 뒤. 이쪽이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하는 유리에게서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끈적대보라는 멸치의 제안으로 평소엔 어떤 게임을 하고 계신가요? 스리슬쩍 물어보는 일. 평소엔 콜 오브 듀티나 뚱뚱부 공주를 할까요? 하는 답변이 있어서 대폭소하는 일들. 그래서 저도 콜 오브 듀티 하는데 같이 할까요? 꼬셔본 바 답장은 없었고 그날은 유리에게서의 답장은 없었다네요. 하지만 메시지를 보낸 다음날 너 일이지? 하는 메시지가 날아온 겁니다. 어째서 들킨 건지 뭘 근거로 말하고 있는 건지 공포와 패닉에 빠진 일은 멸치를 집으로 불러 둘이서 들킨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들킨 원인은 갑작스러운 친구 신청이 수상했던 것, 콜 오브 듀티에 반응한 것, 이 두 가지밖에는 짐작 가는 게 없다는 일을. 아니면 혹시 친구 신청한 놈들 모두에게 너 일이지? 라고 묻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리하며 유리의 이상성에 대해 부들부들 떨었던 겁니다. 내용도 없고 이것으로 제 2부도 끝. 완전히 완결. 꿀. 하며 이 이야기의 종료를 기분 나쁜 꿀이라는 말로 알리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야마시타라고 자칭하는 스레 주민이 나타나 일은 집에서 나오지 마라. 스레를 본 유리가 며칠을 걸려서라도 너를 찾아내겠다고 하고 있어. 하더니 이쪽은 엄청 성가시 상태야. 새벽이기도 하니 이젠 잘게. 그럼. 하는 말을 남기더니 그 뒤로 스레 안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설마 하던 야마시타가 나타난 것으로 스레아는 더한 공포에 휩싸였고 그대로 이 스레는 끝을 맞았던 겁니다. 게임의 세계에서 운명의 만남을 맞았던 둘이었습니다만 유리의 정신적인 문제에서 마지막에 스레안이 공포로 들끓게 된 전설의 스레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치규 구독자님들 중엔 유리와 사귀고 싶은 분이 계실까요? 궁금하군요. 추석 연휴는 길고 우린 괴롭습니다. 부디 아무 일 없이 지나시길 빕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패신사에서 봤던 것. 1년 전 어느 날 밤 낡은 신사에 발을 들였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생으로 학교가 여름방학 중이어서 부모님과 함께
아버지 본가로 귀성해 있던 겁니다. 신사는 그 마을에서 떨어진 울창한 삼림 안에 있고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곳이었죠. 청년은 모험심에서 이곳을 방문한 거지만 심야의 정적에 휩싸인 경내에 섬뜩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청년의 등 뒤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하얀 기모노를 입은 여자 귀신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슬픔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귀신은 청년을 향해 손을 뻗어서는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의 손이 청년의 어깨에 닿은 순간 그의 앞은 깜깜해졌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청년은 신사 밖에 쓰러져 있었죠. 꿈이었나 생각했습니다만 어깨에는 차가운 손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알아들을 수 없던 소리는 도와줘 라는 애절한 말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왠지 모를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걸 포함해 지난밤 겪었던 사건을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해봅니다. 이상한 곳에 가면 안 된다는 등의 말을 듣고 혼날 거라 여기고 있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정말이냐? 너 거기서 여자를 본 거니? 그 사람 어떤 모습이었어? 그렇게 낯빛을 바꿔가며 물어온 겁니다. 청년은 놀라면서도 머리가 어깨까지 자라 있었다는 둥, 키는 작았다는 둥, 콧날이 뚜렷했다는 둥, 뺨 언저리에 점이 있었다는 둥, 기억나는 모든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비통한 듯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냐, A짱, 아직 거기에 갇힌 채인가? 눈물을 글썽이며 A라는 여성의 이름을 입에 담는 할아버지. 에? 뭔 소리야? A라니 그게 누군데? 그렇게 되묻자 할아버지는 촉촉한 눈시울로 물끄러미 청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할아버지가 아직 젊었을 무렵의 이야기. 할아버지는 마을에 사는 소꿉친구인 A라는 여자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서로 거의 반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나한테 시집와라 같은 말을 농담조로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대로 그녀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참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 마을에는 10년에 한 번 그 숲속 신사에 모셔져 있는 스가에님이라는 신인지 뭔지 모를 존재에게 18세의 여자를 산재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서당 안에 여자를 넣고 독초를 삶은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경내 어딘가에다 파묻는 것. 그렇게 함으로 그 여자의 홀령은 10년간 다음 산 제물이 바쳐질 때까지 시가이님의 곁에서 시중을 드는 등 그 존재에게 봉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로 A짱에게 청혼할까? 할아버지가 결심했을 때, 게다가 A는 딱 18세가 된 참이었습니다. 산재물은 마을의 높은 사람들이 제비뽑기로 결정합니다. 할아버지는 A를 잃고 싶지 않다는 일념으로 A만 봐달라며 제비뽑기할 높은 사람들에게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그렇지만 딸을 제물로 바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 A만을 특별 대우할 수도 없다고 쫓겨났고 공평하게 제비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 A가 뽑히고 말았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차라리 마을에서 도망치자고 A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A는 그런 짓을 했다간 나 대신에 다른 누군가가 희생돼 마을 관습이고 정해진 일이니 받아들여야만 해 하며 슬퍼하는 할아버지에게 웃음을 보이고 산제물로 몸을 바쳤습니다. A가 제물로 바쳐지고 몇 년 뒤 마을에 전환기가 찾아옵니다. 당시 일본은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물결이 마을까지 미쳤던 거죠. 산재물 같은 야만적인 풍습은 중지하라는 경찰에게서의 엄중한 명령이 있었고 그 뒤로 치가이님에게 바치는 산 재물은 바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일본의 근대화가 일렀다면 A는 죽지 않았을 텐데 할아버지는 그렇게 속으로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새로운 재물이 받쳐지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A짱은 아직 아무도 대신해주지 못하고 츠가이님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야. 머리를 감싸주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청년이 묻습니다. 뭐야? 그놈의 츠가이님이라는 게. 뭐, 우리가 어렸을 땐 이미 당연한 풍습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에도 시대에 마을이 기근에 헤매고 있을 때 츠가이님이 촌장 꿈에 나와서 신사 건립과 산 재물을 명령했다나. 말대로 했더니 그 해는 풍년이 들어 그 풍습이 계속된 것 같아. 경찰이 시켜서 산 재물을 바치지 않은 뒤에도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말이다. 아, 젊은이들이 모두 도회지로 나가 마을이 쇠퇴하긴 했지만 그랬구나. 그때까지는 신인이 오컬트니 하는 것에 회의적이었던 청년은 그런 풍습이 실존했다는 것과 자기가 A라는 여성 귀신을 본 건지도 모를 가능성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만약 할아버지의 추측이 정말이라면 그 귀신이 도움을 청하고 있던 건 아닐까. 자기가 느꼈던 일과도 맞아떨어집니다. 어떻게든 성불해주면 좋겠구나. 가였구나, A짱. 그 자리에서 무릎부터 무너지면서 합장하며 눈물을 흘리는 할아버지. 청년은 부드럽게 그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게 청년이 내게 해주었던 이야기입니다. 기분 나쁜 미소를 떠올리는 그 청년과 나 사이로 무기질적인 아크릴판이 막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살인과 사체 유기죄로 체포되어 있죠. 죽임당한 사람은 18세 여고생. 사체를 유기한 곳은 그가 말한 패신사 경내였어요. 오컬트 잡지 편집자인 저는 이 사건에 흥미를 느끼고 믿져야 본전으로 옥중에 그에게 취재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면회 가능하다는 회답이 돌아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인을 저질렀던 겁니까? 내가 물었더니 청년은 순간 멍한 얼굴을 하고서는 다시 기분 나쁜 미소를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불쌍하잖아요, A씨라는 사람. 할아버지도 슬퍼하고 있고 성부를 바라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재물을 바쳤다는? 맞아요. 식은땀으로 등짝이 흥건한 저와는 대조적으로 청년은 시큰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메모하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귀신을 불쌍히 여겨 살인을 저지른다.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 가슴을 뒤덮는 그 의문을 청년에 대한 질문으로 바꾸려는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청년은 말했습니다. 하지만요. 엄청난 징역을 먹고 말았어요. 다음 재물 준비도 못할 것 같네요. 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저는 할 말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가 봤던 건 아마도 A라는 여성의 귀신이 아닌 건 아닐까. 그 모습을 빌어 나타난 건 더 다른 무서운 존재. 네, 츠가이님이었던 건 아닐까요? 그 악한 존재는 새로운 재물이 받쳐지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우연히 폐신사를 방문한 청년을 조종했던 건 아닐지. 아니죠. 어쩌면 그 신사를 방문하려 생각했던 그 일조차도요. 저는 청년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기사화하는 건 그만두려고 합니다. 만약 기사가 공개된다면 읽은 누군가가 오직 재미만을 위해 그 폐신사를 방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다시 새로운 산재물의 조달책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탁발승.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벌써 10년도 더 전, 제가 대학생이었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외 조부모는 아직 건재하신 상태라 1년에 2번 장기 휴가 시기에 귀성하는 게 우리 가족의 습관이었습니다. 그해 여름도 우리 가족은 관동에서 멀리 떨어진 Y현에 있는 두 번의 집으로 귀성했던 겁니다. 아빠와 누나는 급한 일이 생겨 휴가를 못 얻어 저와 엄마 둘만 방문했죠. 당시 할아버지는 이미 80대 후반, 할머니도
85세 전후였는데요. 두 분 모두 심신이 극히 건강하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과 정원 손질, 할머니는 바느질에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오랜만인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즐기는 동안 저는 딱히 할 일도 없어 핸드폰으로 게임하며 시간을 때웠던 걸 기억합니다. 그렇게 체류 중이던 어느 날 오후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집안에 있었는데요. 드르르르륵 현관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논밭에 둘러싸인 외딴 시골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현관문을 잠그지 않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용무가 있어 찾아올 때 같은 경우엔 문을 그대로 열기도 하니 그 자체는 딱히 수상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땡땡씨 채소 좀 가져왔어 하는 등요. 어떤 목소리가 문소리 뒤로 이어져 올 텐데 문이 열리기만 했을 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뭐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할아버지가 곧 무슨 일인지 보러 현관을 향했습니다. 지루함을 주체하지 못했던 저도 그 뒤를 쫓아갔죠. 현관에는 한 명의 승려가 있었습니다. 검은 가사로 몸을 두르고 갓을 깊게 눌렀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는 작은 바구니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그걸 본 할아버지가 탁발 스님이셔? 라며 안쪽에 있는 가족들에게 말한 뒤 거실로 뭔가를 가지러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탁발이란 머리를 깎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시주를 받기 위해 그릇 같은 걸 들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당시 그 말을 모르고 탁발? 머릿속으로 중얼댔는데요. 가끔 마을에서도 볼 수 있는 어딘가에 서서 시주 같은 걸 받고 있는 스님이겠구나 하는 상상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스님에게 건넬 돈이나 뭔가를 가지러 갔겠구나 했죠. 할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저는 현관에서 조금 떨어진 퇴마루 계단에 앉아 그 탁발승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정을 받아 시주를 받기 위한 걸지는 모르겠는데요. 가사도 갓도 엄청 낡아 있었고 게다가 신고 있는 버선 같은 건 손으로 만든 것처럼도 보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의상이네? 생각하던 참에 할아버지가 돌아와 스님의 바구니에 얼마의 돈을 넣은 봉투를 넣었습니다. 스님은 그걸 지켜보더니 일단 바구니를 옆에 끼고 짧은 불경 같은 걸 2, 3회 정도 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구니를 손에 들더니 조용히 떠났습니다. 탁발승이 우리 집에 오시다니 귀한 일이네. 할아버지는 말하고 있었죠. 저는 그 스님이 읊었던 불경이 자주 듣던 나무아미 타불이나 남묘 호랭기교가 아니었어서 탁발용 불경이었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스님이 염주를 놓고 갔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현관 옆 선반에 조마가 스님이 지니고 있었을 염주가 분명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듣지 않았을 거야. 전화드리고 올게. 할아버지는 그러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날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기 전에 우리는 근처에 있는 몇 개의 절들을 찾아가 그 일에 대해 묻고 돌아다녔습니다만 어디에서나 우리 절에서는 탁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고 다음날부터 경찰도 주변 수색과 함께 다른 절들로 탐문 수사를 들어가 줬는데요. 탁발을 행하는 절은 어디에도 없었고 할아버지 행방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최악의 사태까지 상상하던 사흘째 아침, 할아버지가 발견되었습니다. 3개나 떨어진 시에 간선도로 옆 버스 정류장에서 맨발로 앉아있던 걸 경찰이 발견했던 겁니다. 대체 어떻게 그렇게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었는지, 왜 신발은 없는지, 게다가 경찰의 말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지 실종 중에 기억이 사라져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몸에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곧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분명 이상했습니다.
치매가 순식간에 진행된 사람처럼 최근 기억이 완전히 날아가 있었고 손주인 저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반신도 갑자기 약해진 것으로 보였어요. 큰일로 번지지는 않아 우리는 곧 귀경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점으로 할아버지는 급 쇠약해져 갔고 몇 주 후에는 입원, 그리고 새해가 밝길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Y현으로 날아간 저였습니다만 다음 귀성이 할아버지 장례식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외가댁에서 친척과 친구분들이 문상하는 동안 신경이 쓰였던 저는 철야와 장례식에 참석해준 승려들이 있는 근처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탁발 스님에 대해 묻고 다녔던 걸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 일로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 스님은 어디에서 온 스님인지 아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만 신경 쓰이는 건 그 스님이 돌아갈 때 외웠던 연불? 주문? 그런 겁니다. 제가 말하자 스님은 심각한 얼굴로 어떤 건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시 물어왔습니다. 네, 그게 계속 머리에 남아있어요. 분명 남아흐 사만까지 이야기했을 때 그만두십시오. 스님이 엄청나게 진지한 얼굴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자 할아버님이 보셨던 그건 탁발승이 아닐지도 몰라요. 스님은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입에 담았던 주문은 탁발승들이 읊는 종류의 연불이 아니고 오히려 조복기도라고 해서 악령이나 적을 쓰러뜨릴 때 사용되는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국시대나 현대의 제2차 세계대전 등에서는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 승려가 진심을 다해 그런 기도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 걸 우리에게 직접 읊었는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스님은 말합니다. 당신께서 보신 건 이 세상 것은 아닐지도 몰라요. 할아버님은 몹시 불행한 일을 당하고 만 겁니다. 혹시 다른 누군가 이 기도를 들었나요? 저에게 물어보는 스님. 그 자리에 있던 건 저뿐이었다고 했더니 이 기도는 입에 올리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는 절대 기억에 남겨두지 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소. 이 일은 잊어요. 알겠죠? 스님은 정말로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은 저와 제 주변에 이렇다 할 일은 하나도 없었고 이 일도 거의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TV에 어느 괴담 방송을 보고 있던 저는 거기서 나오는 주문이 제가 듣던 것과 너무도 비슷한 걸 깨닫고 말았던 겁니다. 황급히 채널을 돌렸습니다만 머릿속에서는 그때 스님의 그 주문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잊기 위해 독한 위스키를 들이키고 서둘러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꿈에서 그 스님이 나왔어요. 그의 주변 풍경을 보니 분명 현대가 아니라 과거 전국시대 같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던 그 스님은 그 주문을 중얼중얼 울더니 손에 들고 있던 종을 띠링 하고 울렸습니다. 거기서 잠이 깼습니다. 식은땀으로 펑 젖어있던 중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는데 밤늦게 엄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요. 그 이후로 그 주문에 대해서는 결코 기억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마흐 사만타 바스라당칸. 어젯밤 꿈에 다시 그 탁팔승이 나타나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체 그 탁팔승은 이 현세에서 뭘 하려는 걸까요? 적어도 이 이야기를 지금 듣는 당신과 나누고 제 몸에 닥칠 뭔가를 가볍게 하고 싶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